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왔고 슬아의 딸 하나를 두었죠. 딸아이가 35이 되던 해 소개팅으로 남자를 만났다며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게 바로 3년 전 일이에요. 처음 본 사위의 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키도 적당하고 옷차림도 단정했죠. 무엇보다 말투가 공손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라며 허리를 깊이 숙이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사위는 자신을 중견기업 과장이라고 소개했어요. 저희 부부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만남을 거듭할수록 사위에 대한 믿음은 더 커졌어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왔죠. 과일이나 건강식품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장인어른 드시라고 사왔어요 라며 건네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남편도 저 친구 괜찮은 것 같아. 딸한테 잘해주겠어 라며 흡족해 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도 순조로웠어요. 사위는 혼수 준비며 예식장 예약이며 모든 것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저희가 뭘 도와주려고 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라며 오히려 저희를 편하게 해줬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딸이 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사위는 예식장에서 남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어요. 장인어른, 평생 딸 잘 모시겠습니다 라는 말에 남편 눈가가 촉촉해지더군요.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딸을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결혼 후 첫 추석이 왔습니다. 사위는 딸과 함께 명절 전날 저희 집에 왔어요. 어머님, 장인어른, 명절 잘 보내세요라며 선물 보따리를 들고 나타났죠. 한우 세트며 과일 선물 세트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눈에 보였어요. 저는 아이고,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참 고마웠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사위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며 앞치마까지 두르더군요. 남자가 부엌 일을 거드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아. 내가 뭘 알아라고 했지만 사위는 열심히 재료를 다듬었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우리 사위 참 기특하네라며 웃었습니다. 제 생신날도 있었어요. 딸과 사위가 함께 와서 케이크와 꽃다발을 준비해 왔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덕분에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라는 사위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눈시울이 붉어졌죠. 설날에는 떡국을 함께 끓였어요. 사위가 옆에서 거들면서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실제로 사위는 항상 웃는 얼굴로 저희를 대했고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죠. 작년 여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저는 걱정에 밤을 새웠어요. 그런데 사위가 매일 퇴근 후에 병원으로 왔습니다. 장인어른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라며 간병을 도왔어요. 밤늦게까지 병원에 남아서 남편을 돌봐주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퇴원 후에도 사위는 자주 전화를 했어요. 장인어른 건강은 어떠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라며 안부를 물었죠. 이렇게 세심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저를 부러워했어요. 그런 사위 어디서 구했어?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효자가 다 있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사위 자랑을 빼놓지 않았죠. 우리 사위는 참 착해. 딸이 정말 잘 만났어라고 말하면 다들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딸아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로 엄마 남편이 우리 가족 너무 좋아해. 장가 잘 왔다고 맨날 얘기해. 나 정말 잘 만난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행복이 묻어났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밤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저 친구 보니까 마음이 편해라며 남편이 말했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사위를 친아들처럼 아꼈고 완전히 믿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사위에 대한 저희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죠. 명절이면 빠짐없이 찾아왔고 큰일이 있으면 언제나 달려와 줬습니다. 저는 이런 사위를 둔 게 자랑스러웠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걸요. 사위의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요. 저희가 얼마나 큰 함정에 빠져 있었는지 그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들떠 있었죠. 장모님,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정말 축하한다. 진심으로 기뻤어요. 사위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위의 다음 말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그동안 장모님께서 저희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승진 기념으로 어머님께 차 한 대 사드리고 싶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차라니요. 그것도 제게 선물로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지금 타는 차도 아직 멀쩡한데. 그런 큰 돈 쓸 필요 없어. 하지만 사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장모님, 제 마음 좀 받아주세요. 효도할 기회를 주셔야죠. 제가 승진한 것도 장모님 덕분이에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난처했어요.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너무 큰 선물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남편한테 전화 받았어요? 딸의 목소리도 들떠 있었죠. 응, 받았는데. 제가 말을 흐리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남편이 정말 사드리고 싶대요. 그동안 엄마가 우리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전세 자금도 보태주시고 명절 때마다 용돈도 주시고 마음 받아주세요. 딸의 설득에 저는 흔들렸어요. 생각해보니 결혼 후 딸 부부를 여러 번 도와줬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전세 자금으로 1,000만 원도 보탰고 명절 때마다 용돈도 줬죠. 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식을 돕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요. 저는 남편한테 상의했습니다. 여보, 사위가 나한테 차를 사준대. 어떡하지?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위가 그렇게 효도하고 싶다는데 마음만 받자. 착한 녀석이야. 우리가 도와준 것도 있고 고마운 마음에 그러는 거겠지. 남편의 말에 저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사위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내 마음 고맙게 받을게. 하지만 너무 비싼 건 안 돼. 알았지? 사위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이번 주말에 같이 차 보러 가시죠. 장모님 취향에 맞는 걸로 고르셔야죠. 목소리에서 웃음이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사위의 효심을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사위를 둔 게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친구들을 만났어요.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죠. 저는 친구들한테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있잖아, 우리 사위가 나한테 차를 사준대. 승진했다고 효도하고 싶대. 친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차를? 세상에 그런 사위가 어디 있어? 한 친구가 부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장모한테 차까지 사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 정말 복 받았네. 다른 친구도 거들었죠. 저는 어깨가 으쓱했어요. 우리 사위가 원래 효자야.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오고 남편 아플 때도 매일 병원 왔었어. 친구들은 계속 부러워했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한테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알아? 라고 말했죠. 남편도 웃으며 그러게. 우리가 복이 많지라고 답했습니다. 저희는 주말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드디어 주말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는 옷을 골라 입었어요. 차를 보러 가는데 너무 평상복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신경 써서 입었죠. 남편이 오늘 멋진 애라며 웃었습니다. 사위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도착했어요. 장모님, 준비되셨어요? 오늘 좋은 차 골라드릴게요. 밝게 웃는 얼굴이었죠. 저는 사위 차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사위는 계속 얘기했어요. 장모님, 요즘 어떤 차들이 인기 있는지 다 알아봤어요. 장모님 연세에 딱 맞는 차들 위주로 볼게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수입차 딜러샵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이 참 컸어요. 저는 살면서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죠. 조금 긴장됐습니다. 사위가 제 손을 이끌며 어서 들어가시죠라고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반짝반짝한 새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아 빛나는 차들이 마치 보석처럼 보였어요. 저는 넋을 잃고 구경했죠. 직원이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위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희 장모님께 드릴 차를 찾고 있습니다. 직원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네, 이쪽으로 오시죠라고 안내했습니다. 저희는 직원을 따라 전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직원이 여러 차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는 연비가 좋고 저 차는 안전성이 뛰어나고 이런저런 설명이 이어졌죠. 저는 솔직히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한 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차가 요즘 장년층 여성분들한테 인기 많다고 들었어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운전하기도 편하대요. 저는 그 차를 봤어요. 정말 예쁘더군요. 은색 차체에 부드러운 곡선이 우아했습니다. 한번 가까이서 보실래요? 직원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 문을 열어보니 안이 정말 넓고 깨끗했습니다. 가죽 시트에서는 새 차 특유의 냄새가 났죠. 저는 운전석에 앉아봤어요. 어때요, 장모님? 편하시죠? 사위가 물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아봤어요. 손에 딱 맞더군요. 좋네 솔직한 제 감상이었습니다. 직원이 차량 가격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5천만 원대라는 말이 들렸죠. 저는 깜짝 놀라 사위를 봤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거 5천만 원 넘잖아. 당황한 제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하지만 사위는 태연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아마 승진하면서 월급도 많이 올랐나 보다 생각했어요. 사위를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시승까지 마쳤습니다. 시승을 마치고 다시 전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이 저희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계약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구매자 명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사위 명의로 할 줄 알았습니다. 사위가 사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위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장모님 명의로 해주세요. 선물이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사주는 건데 왜 내 명의로 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선물을 받는데 제 명의라니요. 뭔가 이상했죠. 사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께 드리는 거니까 당연히 장모님 명의로 해야죠. 그게 맞아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어요. 네, 그럼 명의는 어머님으로 하고요. 결제 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위가 현금으로 한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갑자기 말했어요. 참, 제가 할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할부요? 현금으로 사준다는 게 아니었나요? 할부? 내가 현금으로 사준다는 거 아니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한 제 표정을 본 사위가 급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다 할부로 해요. 그게 더 똑똑한 거예요. 사위의 목소리가 조금 빨라졌죠. 금리도 낮고 여유 자금은 투자하면 되니까요. 현금을 묶어두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위의 눈이
제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더군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차를 사준다는 사위의 호의를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금융 쪽은 잘 몰랐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켜며 말했어요. 그럼 할부 진행을 위해 신용조회를 하겠습니다. 고객님 신분증 주시겠어요? 사위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지켜봤죠.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탁, 탁, 탁. 키보드 소리만 상담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본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분 정도 지났을까요? 직원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표정하게 화면을 보던 직원이 점점 미간을 찌푸리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직원은 계속 화면을 응시했죠. 마우스를 클릭하고 다시 화면을 보고 또 클릭하고 그러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위도 들었을 거예요. 직원이 다시 화면을 확인했죠. 잠깐만요. 직원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이게 뭐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였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저는 사위를 봤습니다. 사위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더군요. 저기,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직원이 말을 끝맺지 못하고 머뭇거렸죠.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사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고객님 신용등급이. 말을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9등급이십니다. 9등급이요? 저는 신용등급이 정확히 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표정을 보니 좋지 않은 등급인 건 알 수 있었어요. 직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연체 기록이 여러 건 있으시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연체요? 사위가 연체를 했다고요? 그것도 여러 번이나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직원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상태로는 할부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사위가 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일시적인 착오일 거예요. 땀이 이마에 맺히더군요. 회사 업무용 카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 카드랑 업무용 카드를 같이 쓰거든요. 말이 되지 않는 변명이었습니다. 업무용 카드 때문에 개인 신용 등급이 9등급까지 떨어진다고요? 저는 금융을 잘 모르지만 그 정도는 알았어요. 사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사위였는데요. 중견기업 과장이라며 성실하게 일한다던 사위였는데요. 그런 사람이 신용불량자라니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직원이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장모님 명의로 할부 계약을 진행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 명의로요? 그럼 결국 제가 할부금을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사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위는 시선을 피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사위는 제 명의로 할부 계약을 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신용불량자라 할부가 안 되니까요. 잠깐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그럼 결국 내가 할부금을 내는 거야? 사위가 급히 대답했죠. 아니요, 장모님. 제가 매달 할부금을 드릴 거예요. 그냥 명의만 장모님으로 하는 거죠. 사위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제 신용이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돈은 제가 다 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내 돈으로 차를 사준다던 게 다 거짓말이었어?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화가 났습니다.
나보고 할부 빚을 지라는 거였어? 사위는 아무 말도 못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계약은 안 합니다. 직원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가방을 들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사위가 뒤따라오며 뭐라 말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딜러샵 주차장까지 걸어 나오는 동안 제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사위가 뒤따라오며 계속 말을 걸었어요. 장모님, 오해하신 거예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죠.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차에 타자 사위가 운전석에 앉으며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돈 드릴 거예요. 매달 할부금을 장모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죠. 하지만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제 신용이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곧 회복될 거예요. 사위의 변명이 계속됐습니다. 장모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언제 거짓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언제 거짓말했냐고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집까지 가는 3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위는 계속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저는 바로 차에서 내렸죠. 장모님, 사위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왔어? 차는 잘 봤어? 남편이 밝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금세 얼굴이 굳어졌죠. 무슨 일 있어?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여보, 목이 메었죠. 남편이 급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딜러샵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위가 할부로 하겠대. 그것도 내 명의로.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현금으로 사준다는 거 아니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것도 문제가 아니야. 사위 신용등급이 9등급이래. 연체 기록도 여러 건이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직원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죠.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동안 사위가 빌려간 서류들을 확인해 봐야겠어. 남편의 말에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사위가 그동안 여러 번 서류를 빌려갔었죠. 보험 가입한다고, 통신사 요금제 바꾼다고, 정부 지원금 신청한다고. 저는 급히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인감도장함을 꺼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장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도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이 걱정됐어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주민센터 가봐야겠어.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확인해야 해.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죠. 은행에도 전화해봐야겠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옆에서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죠. 둘 다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대로 잔 것도 아닌데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벌써 일어나 있었죠. 오늘 은행 영업 시작하면 바로 전화해봐. 남편이 말했습니다. 9시가 되자마자 저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제 명의로 된 대출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상담원이 잠시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신용대출이 하나 있으시네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얼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고객님, 상담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죠. 현재 3개월 연체 상태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천만 원 대출이요? 제가 언제 대출을 받았죠? 그것도 3개월이나 연체됐다고요? 제가 언제 대출을 받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 5월에 실행되셨네요. 상담원이 답했어요. 작년 5월이요? 그때 사위가 보험 가입해준다며 서류를 빌려갔었죠. 설마요. 설마 그때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내 명의로 대출이 2천만 원 있대. 연체도 3개월이나 됐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남편도 급히 자기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도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도 대출이 있어. 1,500만 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죠. 이것도 연체 상태래.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빨리 집으로 와. 당장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딸이 놀라며 물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와서 얘기하자. 내 남편 때문에 큰일 났어. 1시간 후 딸이 황급히 도착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저희는 딸을 거실에 앉히고 차근차근 설명했죠. 어제 딜러샵에서 있었던 일부터 오늘 확인한 대출 내역까지. 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럴 리 없어요.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딸한테 말했어요. 너도 내 명의 확인해봐. 혹시 모르니까. 딸이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죠. 대출 조회를 클릭했어요. 화면을 보던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대출이 3건이에요. 총 4천만 원.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언제 이런 대출을. 딸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죠. 저도 남편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사위한테 당한 금액을 합치면 7,500만 원이었어요. 엄청난 액수였죠. 3년 동안 저희를 속여왔던 겁니다. 효자인 척, 성실한 직장인인 척,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남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사위 불러. 따져 물어야겠어. 저도 동의했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사위가 도착하기 전에 저희는 더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보험회사에도 전화해봐. 사위가 보험 가입해준다던 거 말이야. 맞아요. 작년 5월에 사위가 그런 말을 했었죠. 저는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있나요? 상담원이 확인하더니 대답했어요. 고객님 명의로 가입된 보험은 없으십니다. 역시나였죠. 보험 가입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럼 그 서류는 뭐에 쓴 거지?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다시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 대출 보증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주세요. 상담원이 답했죠. 따로 보증인은 없으시고요. 고객님 명의로 된 서류로 진행됐습니다. 그때 사위가 받아간 서류로 대출을 받았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보험 가입이라는 명목은 완전히 거짓말이었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죠? 남편도 생각이 난 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통신사 요금제도 바꿔준다고 했잖아. 그것도 확인해 봐야겠어. 맞아요. 6개월 전쯤 사위가 저희 휴대폰 요금제를 더 저렴한 걸로 바꿔준다며 서류를 가져갔었죠.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회선이 몇 개인가요? 상담원이 확인하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객님, 회선이 총 11개 있으십니다. 11개요? 저희 부부 거 합쳐봐야 2개인데요. 휴대폰 할부 내역도 있으신데요. 상담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총 10대의 휴대폰이 할부로 구매되었고 현재 모두 연체 상태입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휴대폰 10대를 제 명의로 샀다고요? 남편이 급히 물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상담원이 답했죠. 할부 잔액이 약 800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요금제 변경은 거짓말이었고 사실은 휴대폰을 대량으로 구매했던 겁니다. 딸이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뭘 한 거예요?
저도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건지요. 그때 남편이 뭔가 생각난 듯이 말했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있었잖아. 맞아요. 4개월 전쯤 사위가 노인복지지원금을 신청해준다며 인감증명서를 빌려갔었죠. 저는 급히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좀 확인해 주세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주었어요. 4개월 전에 한 통 발급되셨네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 있나요? 공무원이 말했죠. 그건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남편이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 조회를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제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뭔가 떴어요. 여보, 이거 봐.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화면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었어요. 대표자 명의의 사위 이름과 제 이름이 함께 있었습니다.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더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여보, 이 사업체가 외상거래 채무가 있어 화면을 보니 여러 거래처에서 물품을 외상으로 받아갔더군요. 총액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천만 원이 넘어.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4천만 원이요? 공동대표라면 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딸이 옆에서 울부짖었어요. 엄마, 아빠, 저도 확인해 봤는데요. 딸의 휴대폰 화면을 보니 대출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3건이에요. 하나는 2천만 원, 하나는 1천만 원, 또 하나는 1천만 원. 총 4천만 원이에요.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전혀 몰랐어요. 언제 이런 대출을... 딸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는 딸을 안아주었죠. 같이 당한 피해자였으니까요. 저희가 계산해보니 끔찍한 액수였습니다. 제 명의 대출 2천만 원, 남편 명의 대출 1,500만 원, 딸 명의 대출 4천만 원, 휴대폰 할부 800만 원, 사업체, 외장 채무 4천만 원, 합치면 1억 2천만 원이 넘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사위가 온 거였죠. 딸이 문을 열었어요. 사위가 들어서는데 평소와 달리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사위가 말을 꺼냈지만 남편이 버럭 소리쳤어요.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낸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사위는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명의로 1억이 넘는 빚을 만들어 놓고 이게 다 뭐야? 대출은 왜 받았어? 휴대폰은 왜 10대나 샀어? 사업자 등록은 또 뭐고? 사위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남편이 다그쳤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사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 결혼 전부터 빚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죠. 도박을 했었고 빚이 3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결혼하면서 끊으려고 했는데 사위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온라인 불법 도박이었어요. 처음엔 조금씩 했는데 잃으면 따고 싶고 따면 더 하고 싶고 사위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빚이 점점 불어났어요. 갚을 길이 없었죠.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 아내 명의로 돈을 빌렸습니다. 사위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3년간 저희를 속인 거였어요. 효자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저희 명의를 도용해 빚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딸이 남편한테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한테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 나를 사랑한다던 말도?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던 말도? 사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저희 앞에 무릎 꿇은 사위는 더 이상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박에 빠져 가족을 이용한 사기꾼일 뿐이었죠. 3년간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경찰서 가자. 고소해야겠어. 저도 동의했죠. 이건 가족 간의 문제로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범죄였어요. 저희는 그날 오후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은행 대출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신사 할부 계약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증거가 될 만한 서류들을 모두 챙겨갔죠. 딸도 함께 갔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명의도용죄.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가족 간 사건이라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위도 경찰서로 불려왔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물었어요. 결혼 전부터 도박 빚이 있었습니까?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배우자와 장인, 장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까? 아니요, 사위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숨겼습니다. 형사가 기록하며 말했죠. 결혼 후에도 도박을 계속했습니까?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네, 온라인 불법 도박을 했습니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위는 모든 사실을 자백했어요. 어떻게 서류를 빌려갔는지, 어떻게 대출을 받았는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 하나하나 다 털어놓았죠. 일주일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라고 판단됩니다. 피해 규모도 크고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사위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딸은 그 소식을 듣고 또 울었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저는 딸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죠. 딸도 피해자였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이 열린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저희 부부와 딸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법정안은 엄숙했죠. 피고인석에 사위가 앉아 있었어요. 수감복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사위 측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가족 간의 일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죠.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어 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이 아닙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죠. 피고인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3년간 효자 행세를 하며 신뢰를 쌓았고 그 신뢰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특히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악용했습니다. 노후 자금까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검사가 힘주어 말했죠. 중형이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공판 일정을 잡았습니다. 2차 공판 날이 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선서를 하고 증인석에 앉았죠.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저는 차근차근 대답했어요. 사위입니다. 3년 전에 제 딸과 결혼했습니다. 피고인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검사가 다시 물었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이를 친아들처럼 믿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명절 때마다 찾아오고 남편 아플 때 병원에서 간병도 도와주고 정말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우리 노후 자금까지 빼앗으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휴지를 건넸고 저는 눈물을 닦았죠.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서류를 빌려갈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보험 가입해준다고 했습니다. 통신사 요금제도 바꿔준다고 했고 정부 지원금도 신청해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검사가 계속 물었죠. 차를 사준다고 하면서 딜러샵에 갔을 때요. 저는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사위 신용등급이 9등급이라는 걸 알았고 뭔가 이상해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딸 차례였습니다. 딸이 증인석에 올라갔어요. 딸의 얼굴은 창백했죠.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남편입니다.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검사가 물었죠.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행복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저와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떨렸죠. 남편이 아이 양육비라며 받아간 돈도 전부 도박에 쓴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 명의로 4천만 원 대출도 받아놓고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딸이 고개를 떨구며 울었어요. 저는 방청석에서 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위를 향한 분노도 치밀어 올랐죠. 3차 공판에서는 증거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낱낱이 검토됐어요. 대출 서류에 찍힌 인감, 사업자 등록 서류의 서명, 통장 내역,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모든 게 명백했습니다. 재판부는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판사가 사위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사위가 일어나 말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드디어 선고 공판 날이 왔습니다. 저희는 긴장한 채로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관계와 신뢰를 악용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죠. 피고인은 3년간 효자 행세를 하며 신뢰를 쌓았고 그 신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명의를 도용했다. 또한 피고인은 도박 중독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도 높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라.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죠. 사위는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교도관이 사위를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어요. 긴 싸움이 끝난 거죠.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고 무엇보다 3년간의 믿음이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위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저희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거였죠. 딸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 그 사람이랑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어요. 딸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사위의 사기 범죄가 명백했기에 절차는 빨리 진행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났어요. 딸은 정식으로 남남이 됐죠. 이제 새 출발할 수 있겠어요. 딸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지워진 거예요. 하지만 돈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위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교도소에 있는 사람한테 당장 돈을 받을 수는 없었죠. 저희는 사돈댁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사돈댁도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바깥 사돈이 먼저 말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안사돈은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배상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바깥 사돈이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저희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빚도 있고 당장 큰 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죠. 결국 법원에서 분할 변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위가 교도소에서 작업을 하면 받는 임금 그리고 출소 후 소득에서 매월 50만 원씩 갚으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언제 다 받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당장 쌓여가는 이자부터 막아야 했어요.
제 명의로 된 2천만 원 대출, 연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정기예금을 해지했어요. 10년 넘게 모은 돈이었죠. 여보, 미안해,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인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건강하면 되지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명의 대출 1,500만 원도 문제였어요. 연체 이자가 계속 붙었습니다. 남편이 보유하던 주식을 팔기로 했죠. 이것도 노후 대비로 모은 건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주가도 떨어져 있을 때라 손해를 보고 팔아야 했습니다. 딸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4천만 원이나 되는 빚이었어요. 딸의 월급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었죠. 딸이 결심했습니다. 엄마, 저 이직할래요. 더 많이 버는 곳으로. 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급여가 더 높은 회사에 지원했죠.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훨씬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빨리 갚고 싶어요, 딸이 말했지만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신용등급도 문제였어요. 연체 기록 때문에 딸의 신용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죠. 신용회복에 최소 3년은 걸릴 겁니다. 딸은 그동안 대출도 신용카드도 제대로 못 쓰게 됐어요. 사업체 문제도 남아 있었습니다. 사위가 제 명의로 공동대표를 올려놓은 거요. 저는 거래처들한테 연락했어요. 사업체를 폐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외상 채무가 남아 있었죠. 거래처 사장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채무를 갚아주셔야 합니다. 총 1천만 원 정도였어요. 저는 할 수 없이 분할로 갚기로 했죠. 매월 20만 원씩 생활비를 아껴가며 갚기 시작했습니다. 슈퍼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을 일일이 따졌어요. 외식은 완전히 끊었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였습니다. 요즘 바빠서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여유가 없었어요. 매달 갚아야 할 돈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지역신문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족 명의도용 사기 사건으로 경각심을 주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창피한 일을 세상에 알리는 건데요. 하지만 생각을 바꿨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실명은 가리고 사연만 공개하기로 했죠. 기자가 찾아와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어요. 저도 사위한테 인감 빌려준 적 있는데 확인해 봐야겠네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조심해야겠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친척 중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뉴스 봤어. 너무 힘들었겠다. 위로의 말이었죠. 근데 나도 며느리한테 인감 빌려준 적 있는데 확인 좀 해봐야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빚을 갚고 있어요. 매월 쪼개서 조금씩 갚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위한테서 배상금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월 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높게 나왔어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에 잠을 설칠 때가 많았어요. 돈 걱정에, 미래 걱정에. 딸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할 때가 많아요. 빨리 빚 갚고 정상적인 생활하고 싶어요. 딸이 말했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차 딜러샵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사위의 신용불량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도 속고 살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더 큰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었겠죠. 이제 저는 누구든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면서 사람들을 믿었어요. 특히 가족은 의심 없이 믿었죠.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중요한 서류나 인감은 함부로 빌려주면 안 돼요. 보험 가입해준다고, 요금제 바꿔준다고, 지원금 신청해준다고. 그런 말을 듣더라도 꼭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인감증명서 주기 전에,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세요. 가족이니까 믿어도 된다는 생각,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저처럼 당하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본인 명의로 된 대출이나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게 저 같은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도 저희 가족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다 날아갔고 빚 갚느라 허덕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디 조심하세요. 가족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중요한 서류만큼은 함부로 믿지 마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조언입니다.